1800년대엔 유럽도, 1900년대엔 미국도, 1950년대엔 일본도 이머징 마켓이었습니다. 세상은 늘 변하기에 누군가는 변화의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큰 흐름을 읽는 힘, 미래에셋.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바른 펀드 투자의 길잡이, 슬기로운 펀드 생활의 전주원입니다. 자, 이제 2010년 12월도 거의 다 가고 있습니다. 날씨는 그렇게 생각만큼 아주 매섭게 추워지지는 아직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달력을 보니까 크리스마스가 다음 주 주말입니다. 어느새 그런 걸 보니 2010년 한 해도 다 저물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는 여러모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도 펀드 투자를 하실 때 정말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셨던 한 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 슬기로운 펀드 생활에서는 이번 주에 저희 미래에셋 미디어가 특집을 마련을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오늘 슬기로운 펀드 생활에서도 올 한 해 펀드 시장을 정리를 해보고 또 내년에는 이 펀드 시장이 어떨지 또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것이 과연 슬기로운 투자 생활이 될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 나눠보는 특집으로 마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말씀 나누실 분 모셔보도록 할게요. 미래에셋 자산운용 마케팅본부의 진동희 과장 자리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 오랜만이세요.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얼굴이 아주 편안해 보이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과장님 오늘 이제 말씀을 제가 드렸다시피 올 한 해를 좀 정리를 하고 내년을 전망해보는 어떻게 보면 1년 중에 가장 좀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과장님께서는 올 한 해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연도는 물론 금융위기 이후에 시장 자체가 좀 회복 기조를 보였기도 했었지만 실제적으로 따져보면 뭐 미국과 유럽에서도 금융위기도 있었고요. 네. 또 우리나라도 최근에 뭐 북핵이랑 그리고 또 이제 연평도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예기치 않은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리고 시장의 불안성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참 다사다난하고 참 바쁘게 달려온 한 해였던 것 같은데요. 네. 또 이번 여름에도 굉장히 더웠지 않습니까? 그랬죠. 근데 유난히 그때는- 길고 더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는 좀 춥긴 한데 사실 그 추워진 게 좋은 것 같지만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예.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올 한 아쉽다는 해가 의미죠. 아쉽다는 네, 그렇습니다. 의미이신가 보죠? 예, 너무 빨리 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 또 연초에 계획했던 것들도 못한 걸 이렇게 또 정리하다 보면 참 못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아쉬움이 남는 좀 한 해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금융위기로 인해서 그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많이 또 회복을 보였던 그 한 해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또 의미를 찾을 수가 있겠는데요. 그 투자자분들께서도 올해 또 많이 또 이제 원금 회복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또 많이 회복세를 보였기 때문에 올해 회복을 많이 하신 것도 있고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또 의미를 찾을 수 있는 한 해인 것 같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어느새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1년이 후딱 지나갔는데 예. 연초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얼마였죠? 우리나라가 연초에 한 1690대 정도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는 그 예전 금융위기 전 수준까지 올라간 거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2007년 하반기에 그 펀드에 가입하신 많은 투자자분들이 여전히 뭐 중국이나 러시아, 뭐 동유럽 이런 쪽에 그 투자하는 펀드들의 경우에는 여전히 손실을 보고 있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그래도 그 이번 연도에는 신흥시장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 자체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의미 있는 회복세를 또 성장세를 보였다고 또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선진국 시장은 조금 다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하더라도 신흥시장 중심으로 좀 성장한 펀드 시장.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우리 2010년 펀드 시장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볼 텐데요. 네. 어떤 부분을 가장 먼저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 2010년 펀드 시장을 정리하자고 하면은 먼저 일단 펀드의 환매가 먼저 되게 많았었죠. 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일단 펀드의 환매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랩 시장의 성장을 또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자, 말씀드렸던 걸로 이제 먼저 펀드의 환매 부분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잠깐 화면을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 같은 경우는 예금과 펀드와 그 공모 펀드의 그 설정후 추이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 표는 2009년 12월 말부터 2010년 9월 말까지의 예금, 펀드 그리고 공모 펀드의 설정액 추이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예금은 37조가 증가한 데 비해 펀드는 5조가 감소하였습니다. 근데 특히 공모 펀드는 14조가 감소했는데요. 이는 사모펀드가 증가하긴 했지만 공모 펀드의 감소가 매우 컸음을 의미합니다. 여하튼 뭐 그래프를 보시면 예금의 증가세와 또 펀드의 상대적인 감소세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다음 그림 잠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다음 그림은 그 CMA 그리고 증권 예탁금 그리고 레버컨트의 추이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모두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기간 동안 CMA는 4조가 그리고 증권 예탁금은 2조가 증가했고 특히 레버카운트는 12조가 증가하며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즉 2010년 펀드 시장의 그 펀드 투자 같은 경우는 펀드 투자의 감소 그리고 타 금융자산으로의 자금 유입 즉 자금의 이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게 가장 큰 움직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정리하면 시장 상승에 따른 그런 펀드에서의 원금 회복에 따른 환매 욕구도 있었을 거고요. 또 만족할 만한 성과를 보이지 못한 이런 펀드에서 다른 시장으로 이제 자금이 이동된 걸 또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레버카운트는 그 지난 연말 이후에 60% 이상 그 스타코거 증가를 해서 그 2010년 펀드 시장 자체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환매는 정말 그 1년 내도록 들었던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환매가 늘어나고 있다, 뭐 멈추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는데 네. 이렇게 환매가 집중됐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펀드 환매 같은 경우는 주식형 펀드에서 가장 많이 일어났었죠. 네. 그래서 뭐 가장 한 거는 사실 저희가 만족할 만한 수익률을 못 준 게 있겠죠. 그리고 이제 금융위기 이후로 오래 기다리셨던 분들이 이제 저희 코스피지도 지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원금을 회복함에 따라서 이제 기다렸던 것만큼 이제 원금 회복됐으니까는 또 환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이러한 이유를 찾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주식형 펀드가 사실 대부분의 환매가 일어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식형 펀드에서만 이제 21조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번 연도에. 네, 주식형에서만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주식형 외에는 사실 뭐 채권형이나 다른 것에서는 사실 플러스 흐름을 보였습니다. 제가 화면을 보여주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 화면 같은 경우는 유형별 펀드 설정의 현황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2009년 12월 말부터 2010년 10월 말까지의 펀드 유형별 설정 현황인데요. 보시면 주식형 펀드는 크게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채권형, 뭐 혼합형, 부동산, MMF 등의 안정형 및 단기 상품의 자금 유입은 플러스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군요. 네. 너무 그래프의 편차가 심하죠. 그러게요. 기둥 하나가 그냥 떡하니 가장 길게 있네요. 네. 특히 주식형 펀드는 그 코스피가 1700선을 상회하는 그 2010년 4월 달부터 환매가 크게 그 가속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현재 연초 대비 한 17%의 감소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말씀하신 대로 펀드 환매가 늘고 또 펀드 투자가 감소하는 것은 펀드 성과가 이전만큼 기대하지 못했던 성과를 못한 게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실 뭐 은행, 뭐 증권사 등 판매사의 펀드 판매 제도도 사실 작년이나 지난년보다 훨씬 더 약화가 된 상태고요. 그리고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인해서 펀드 투자자에 대한 그런 보호 강화가 이제 많이 강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도 펀드 가입이 좀 힘들었던 그런 이유를 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 네. 펀드 가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창구에 가서 여러 가지 설문조사도 해야 되고 네. 투자 성향도 진단해야 되고 네, 이런 그렇습니다. 절차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불안전 판매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많은 제도가 보완이 되고 또 강화가 되었습니다. 제가 잠깐 표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표는 그 자본시장법 시행이 펀드 시장에 미친 영향을 함께 같이 나타낸 표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자본시장법에서는 그 펀드 상품의 다변화 및 그 상호펀드의 확대 등 펀드 시장에 긍정적인 다양한 제도가 포함되기도 했지만 또한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펀드 투자자 보호 강화라는 점에서 고객 파악 의무화나 투자 권유 그리고 불안전 판매를 대비한 상품 설명 수준 강화로 일반 투자자가 판매사 영업점에서 펀드에 가입하는 데는 예전과 달리 지금 평균 1시간에서 2시간 정도가 소요되게 만들므로써 펀드 시장의 외형을 위축시키는 반작용을 좀 유발한 면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자본시장법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 그 금융 투자 상품의 포괄주의 규율 체계로 인해서 다양한 종류의 펀드 상품의 출연이 예고가 되었었고 또 등록제로 되어 있던 펀드 판매업이 인가제로 변경됨에 따라서 자본시장법 시행 전에는 그 펀드 판매가 허용되지 않았던 저축은행이나 단위동협, 뭐 우체국 등의 펀드 판매 또한 가능해질 걸로 예상이 되었었는데요. 근데 이 또한 그 불안전 판매와 관련해서
투자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런 다양하고 새로운 상품이 시장에 나오기까지는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을 또 현재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시행이 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그 금융위기 이후에 투자 심리의 위축과 또 금융학에 대한 규제의 움직임 강화 등으로 인해서 뭐 기대했던 것만큼 그런 다양한 상품이 출시되지도 않았었고요. 네. 예. 이 불안전 판매를 막기 위해서 물론 이제 투자자분들에게 그 최소한 본인이 가입하는 상품이 어떤 건지를 분명하게 알고 가입하셔라라는 측면에서 이제 이런 제도적인 그렇죠. 그런 보완이 된 거긴 한데 사실 판매사분들도 굉장히 업무량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많이 예. 하시더라고요. 펀드 가입한 네. 3분만 오셔도 되니까 하루가 거의 그렇죠. 반나절이 네. 지나가게 되니까 일하기 굉장히 힘드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예. 뭐 여러 가지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뭐 펀드 가입 제도 부분이 나왔으니까 말 나온 김에 좀 2010년에 펀드 판매 쪽으로 영향을 미쳤던 제도를 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뭐 2010년에도 제도가 2009년만큼 많이 바뀌지 않았지만 당연히 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2009년 연말에 발표된 거라 2010년 초에 시행된 제도인데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펀드 이동 제도가 먼저 있었죠. 아, 네, 있었죠. 2010년 1월 25일부터 시행이 됐었는데요. 네, 하지만 뭐 국내 펀드, 그러니까 국내 투자 펀드만 이동이 가능하다는 제한이 있었고 또 이동하려는 판매사, 뭐 예를 들어서 A 은행에서 B 증권사로 옮긴다고 했을 때 A 은행에 있는 상품이 그 B 증권사에도 있었어야만 가능하게 네, 한다는 같은 상품이 있어야 매치가 된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그런 거죠. 좀 제한이 있었습니다. 네. 또 뭐 이동하려는 판매사의 그 기존 가입한 펀드에 대한 그 위탁 판매 계약도 있어야 되고 또 이동 시에도 고객 정보나 또한 그 거래 판매사에 대한 시스템 간의 그런 좀 그 매치가 안 될 경우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많이 활성화되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화면을 보시면 제가 이번 연도에 잠깐 쭉 펀드 관련 제도 변화에 있는 걸 그 조사를 해왔는데요. 네. 그 말씀드렸던 판매사 이동 제도의 그 두 번째 걸 보시면은 판매 보수 인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 5월 3일부로 또 시행이 되었는데요. 이 제도로 인해서 펀드에서 판매사 즉 은행이나 증권사에 대한 수수료가 장기적으로 무조건 1% 이하로 이제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거였었는데요. 이는 펀드에 따라서 체감식, 정률식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이제 그 판매 보수가 무조건 1% 이하로 낮춰져야 되는 거였었습니다. 네. 그래서 체감식 방식은 이제 저희가 CDSC 방식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투자 기간에 따라서 판매 보수가 낮아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정률식 같은 경우는 매년 일정 비율로 판매 보수가 인하되는 방식이고요. 잠깐 좀 와닿지 않으실 텐데, 뭐 예를 들어서 그 올해 뭐 1월 말에 기준으로 해서 판매 보수가 1%를 초과하는 펀드가 그 전체 주식형 공모 펀드의 75%가 넘는 거의 한 787개 펀드가 다 해당되는 펀드였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를 운용하는 모든 자산운용사는 그 5월 3일부터 체감식 펀드는 1.5% 이내로, 정률식 펀드는 1% 초과분에 한해서 25% 이상 판매 보수를 낮추도록 그 해야 하는 그런 규정이 생긴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체감식 같은 경우는 고객이 가입한 지 1년이 지났다. 그러면은 순차적으로 2년이 됐을 때, 3년이 됐을 때 낮아지는 거고요. 정률식 같은 경우는 펀드 자체가 그냥 1년에 어떤 기준을 그 자체로 해가지고 1년씩 일정한 비율로 낮아지는 게 이제 정률식이라고 합니다. 아, 네. 내가 예. 언제 가입했는지 상관없이 그렇습니다. 펀드 자체의 연한을 따지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 두 개 다 3년, 4년 정도 지나게 되면은 판매 보수가 모두 1% 이하로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그 결과는 똑같이 이제 판매 보수가 1% 이하로,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1% 이하로 되냐의 그런 차이일 뿐이겠죠. 네. 예. 근데 그 이 제도 같은 경우는 사실 또 펀드 이동 제도를 더욱더 유명무실하게 만든 제도이기도 합니다. 네. 어떤 면에서 그런가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그 체감식 CDSC 방식을 이용하는 그런 펀드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고객에 따라서 다 이제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걸 자료를 주고받는 것도 굉장히 방대하기도 하고 그 판매사 간 시스템이 잘 매치가 안 되기 때문에 또 CDSC를 택하는 펀드 같은 경우는 더욱더 이동하기가 힘들어지게 된 거죠. 네. 단순히 펀드가 있냐 없냐면 됐었는데 네. 이 고객이 이 A라는 펀드에 가입한 고객이 언제 가입했는지까지도 데이터가 다 옮겨가야 그렇습니다. 되니까. 예. 네, 판매사간 또 그렇겠군요. 이제 뭐 고객의 자료가 또 넘어가는 것도 좀 사실 되게 민감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로 네. 좀 불편함이 있었죠. 사실 고객 입장에서도 여기에서 거래를 하다가 이쪽으로 마음에 안 들어가서 옮긴다고 해도 사실 이쪽에서 오래 했었으면 그만큼 뭐 VIP 고객이라든지 이렇게 따로 혜택을 받은 게 네.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힘든 면도 있었고요. 그래서 제도가 좋은 그 의지를 갖고 나오긴 했지만 실제로 잘 활성화되지 못한 것도 또 하나의 이번 연도 또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말씀드렸던 제도 이외에도 그 펀드 매니저에 대한 정보를 이제 다 공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펀드를 투자할 때 참고할 수 있게 하였고요. 또 표준 투자 권유 준칙을 또 개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안전 판매 때문에 저희가 판매사에서 펀드에 투자를 할 때 가입을 할 때 1시간에서 2시간 걸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거를 현실적으로 개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가입하는 데 대한 소요 시간을 줄이고 오히려 좀 더 실질적으로 다가갈 수 있게 투자자 불편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게 이 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펀드의 자산운용 보고서를 개선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투자자분들이 받아보시면 다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거를 네. 보기 쉽고 또 이제 필요한 정보만 모여서 이제 보기 편하게 만들 수 있도록 개정을 해서 여러 가지로 투자자들이 이제 투자를 하시는데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이제 개정이 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도 일반 분들이 보시기엔 아직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큰 건 또 해외 펀드 손실 상계 기한이 원래 그 이번 연도까지였었는데 네. 1년 더 연장이 되고 있는 게 이제 지금 계속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펀드 투자에 대한 손실이나 축소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펀드 제도도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제 변화 종합을 종합해 드리면요. 그 해외 펀드에 투자해서 얻은 그런 매매 차익 부분과 그 공모 펀드에서의 거래세에 관해서는 이제 과세가 되게 바뀌었고요. 또 장기 주식형 및 장기 주택 마련 저축 등의 그 세제 제한도 좀 종류가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2010년 펀드 관련 제도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올 한 해 펀드 세제 관련해 갖고 이제 한번 쭉 훑어주셨는데, 네. 네, 이제 한번 상품 쪽으로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또 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네. 앞서서 이제 여러 가지 올 한 해를 좀 특징적인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네. 랩 상품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포함해서 여러 가지 상품 쪽에서도 조금 변화가 있다면은 언제 제가 생각할 때는 대형주에 투자하는 그런 펀드들보다는 조금 중소형주에 투자하는 펀드라든가 뭐 네. 이런 쪽이 좀 눈에 띄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떤가요? 아, 펀드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 연도에는 대형주도 좋았었지만 중소형주도 많이 올랐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굉장히 규모가 크고 대형주에 많이 투자했던 펀드들도 성과가 좀 안 좋은 것도 있었지만 오히려 중소형주에 투자한 것도 좀 많이 있었는데 사실 그거는 어떤 계급별의 주식에 투자하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 이게 또 특별하게 또 대형주가 꼭 좋았다, 중소형주가 좋았다 크게 대변하게 나눌 수 있는 건 아니겠죠. 네. 그래서 제가 그 펀드 상품 시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2011년을 잠깐 생각을 하자면은 이제 이번 연도에 많은 그 펀드 투자분들이 겪었듯이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젠 자산 배분 서비스와 그리고 그 상품의 다양성 같은 경우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네. 있습니다. 그냥 화면을 보시면은 이 투자 상품의 그 절대 규모를 비교한 건데요. 보시면 이게 펀드와 레버 카운트 그리고 CMA 그리고 신탁 등의 투자 상품들의 절대 규모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2010년 펀드 시장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레버 카운트 시장이 상승하는 데 반해선 정체가 돼 있었고 또 타상품 대비 성장도 부진하였지만 여전히 펀드 상품은 그 일반 고객에게 인지도나 안정성 그리고 접근 가능성 면에서 가장 대중적이고요. 또 따라서 투자 환경이 우호적이고 또 방향성이 잡힐 경우에는 가장 많은 투자 자금이 이제 유입이 되면서 다시 대중성에 재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형의 경우에는 올해 그 국내 상장 기업 영업 이익이 이제 100조 시대를 열었는데요. 그 기업 이익의 연속성이 보장된다면은 2004년, 2007년의 상승 추세가 2011년에도 그 재현이 가능하다고 또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또 한국의 경기 선행 지수 같은 경우는 특히 2011년 1분기 중에 이제 저점에 도달한 후에 이제 반등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수급 측면에서 그 코스피 2000포인트의 그 심리적 지금 지수대가 극복이 된다면은 국내 주식형 펀드에 대한 그런 투자 심리가 회복되면서 신규 자금 유입에 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글로벌 유동성 같은 경우는 제조업과 소비 기반이 단단한 그 이머징 아시아 시장으로부터 그 유입이 계속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경기 회복이 이제 가시화돼서 이제 더 이런 회복을 넘어서 성장성이 더 이제 보이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된 2011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이머징 국가의 그 상승 탄력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잠깐 화면을 보시면요. 그 이 그림은 주식시장과 그런 펀드 시장의 해외 사례의 시사점을 볼 수 있는 그래프인데요. 그 미국 등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안정적인 경제 성장에 따른 그 주식시장의 호황은 항상 그 펀드의 그런 그 비약적인 발전으로 연결이 되었었습니다. 네. 따라서 그
투자처가 이제 많지가 않죠. 그래서 대체 투자처의 부재에 따른 펀드의 매력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의 성장에 따라서 더욱 부각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될 것이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예. 그런데 언뜻 이제 궁금해지는 게 내년에 우리 신규 상품이 뭐가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언뜻 생각할 때는요. 이제 예. 나올 만한 상품은 정말 더 이상 뭔가에 더 투자를 할 만한 상품이 있을까 싶은데 예. 신규 상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도 많은 신규 상품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펀드가 나올 게 없다. 우리나라 펀드 9천 개가 넘으면서 왜 미국보다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번 연도에도 신규 상품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그런 뭐 그린 에너지라든지 정부가 추진하는 뭐 여러 가지 사업들, 그리고 또 최근에는 뭐 목표 전환형 뭐 월 지급식 이래 네, 가지고 네. 여러 가지 상품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품은 물론 지금 많이 나오긴 했지만 향후에도 이제 필요하다면은 또한 수요가 있고 또 투자자분들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고 느끼시는 부분에는 항상 상품이 나올 여지는 당연히 있겠죠. 네. 근데 당연히 과거보다는 좀 줄어들게 되긴 되겠죠. 네. 예. 정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그런 게 참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네. 이렇게 상품이 나오는 거 보면요. 보는 것마다 다 어머 이거 내가 필요한 건데 내가 필요한 건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다고 뭐 나오는 것마다 다 가입할 수도 없고 네. 좀 확실하게 공부를 더 하시고 더 잘 판단을 하시기 위해선 우리 슬기로운 펀드 생활을 잘 시청을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서서 이제 그 펀드 시장 환매 뭐 이런 얘기 조금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대규모 환매 때문에 올해는 스타코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네. 내년에도 이런 게 가속이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그 올해 증시가 정고점을 다 돌파를 했습니다. 거의 2007년 그 2008년에 고점은 거의 다 지금 완전 고점은 뚫지 못했지만 거의 다 네. 왔기 때문에 또 코스피가 그 1600, 1800대에서 계속 이제 오르면서 그때그때 이미 환매 욕구가 많이 충족되었다고 또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증시가 더 상승하는 경우에는 그 추가적인 환매가 물론 발생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 해당 펀드의 매물 벽의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풍부한 유동성과 함께 현재 시장에서 그 적절한 투자처를 잡고 있는 많은 자금들이 또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요. 내년에는 또 펀드의 자금의 순유입이 또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자, 또 이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 해외 펀드 쪽일 텐데요. 뭐 여러 가지 이제 해외 상품에 투자하는 그 펀드들이 관심을 끌었는데 특히 중국 쪽으로 본다면은 올 한 해 동안 네. 그 홍콩 H주에 투자하는 펀드는 여러 가지 이제 이유로 인해서 환매가 계속되고 있지만 중국 본토에 투자하는 펀드에 대해서는 정말 끊임없이 관심이 지속됐던 것 같아요. 네. 네. 그 중국 시장은 사실 올해 초부터 그 지난해 상승에 따른 기저 효과 그리고 부동산 정책 그리고 정부의 긴축 등 뭐 부동산 규제가 많지 않았습니까? 이런 네. 악재로 여타 이머징 국가들 대비 또 수익률이 부진했었습니다. 이게 브릭스 보시면 또 중국이 가장 많이 회복을 못한 국가이기도 했었죠. 이런 건 그 인플레이션이나 아니면 그 부동산 가격이 너무 상승에 따라서 중국 정부가 이제 많이 규제를 했기 때문인데요. 네. 참고로 제가 기저 효과를 말씀을 드렸는데 기저 효과는 그 베이스 이펙트라 그래서 반사 효과라고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저 효과는 그 항상 어떤 걸 비교를 할 때 기준 시점이 있고 이제 비교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기준 시점이 굉장히 좋았을 때를 기준 시점으로 한다면 비교 시점이 좀 아무리 좋아도 하도 좋았던 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상승폭이 크지 않다고 해줄 수가 있겠죠. 네. 대신 기저 효과에서 기준 시점을 굉장히 나빴을 때로 잡혔을 때 상승이 됐으면 이게 굉장히 또 좋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준 시점에 따라서 또 비교 시점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는 거를 이제 기저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저 효과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그래서 영어로 이제 베이스 이펙트라고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기준이 어떻게 잡냐가 좀 중요한 거겠죠. 네. 그래서 막 지금 시장이 되게 좋았다 그랬는데 작년에 정말 나빴으면 좋게 보이는 것일 가능성이 또 많을 수가 있겠죠. 네. 어쨌든 근데 내년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진을 듣고 중국 증시는 굉장히 약진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2011년 같은 경우는 중국이 12차 5개년 계획의 그런 시장 연도입니다. 3월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많은 정책적 호재들이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정책적 방향이 수출에서 내수 중심으로 이동을 함에 따라서 소비 성장이 매우 강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전 세계에서 GDP가 8에서 10% 이상 상승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중국 그렇죠. 입장에서는 해외에서의 활로를 찾는 것보다 오히려 국내 시장에서 활로를 찾는 게 빠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수 시장을 촉진하게 된다면 중국 내 시장이 발전을 할 거고 또한 소비 시장 또한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 같은 경우 좋게 보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고요. 그리고 또 뭐 임금 인상이나 보조금 지급 또 의료 시스템 개선 등 일련의 정책들 같은 경우가
중국의 소비 성장 기반을 더 확고히 이렇게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외에도 뭐 수출업황 그 회복 역시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2011년은 실질 GDP 기준으로도 여전히 또 똑같이 8에서 10% 정도 수준의 양호한 경제 성장이 또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 시장의 변동성을 감안을 하더라도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 내에서 또 중국 펀드의 비중은 꾸준히 또 하면 유지하는 게 좋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예. 중국 펀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꾸준히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 국내 시장에서는 어떨까요? 투자자분들께서 내년에 좀 관심을 가지실 만한 어떤 섹터 쪽이 있다면 어떤 쪽이 있을까요? 뭐 우리나라 시장이 어떠냐고 물으신다면 우리나라 적정 PER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많이 네. 이제 시장을 볼 때 비교를 하는 그런 비교 지수인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 주가 수익률이 지금 한 9.2, 3배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네. 예를 들어서 그 적정 주가 수익률을 11.8배라고 이제 예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요. 11.8배라고 하면은 해당 적정 코스피 지수는 이때가 2,430 정도가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네. 뭐 9.23배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데 적정 이제 PER을 한 그러니까 12배 정도 가까이 잡는다면은 거의 2,500까지 가겠죠. 그래서 지금 뭐 많은 리서치나 아니면은 그런 증권사나 다른 것을 발행하는 걸 보면은 대부분 2,500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이유가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그림에서 실선이 이제 그 2011년 잠시만요. 네. 이게 이제 2011년의 코스피 지수 예상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수익률이 9.5배가 조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적정 PER을 11.8배라고 본다면 이에 해당하는 적정 코스피 지수는 2,430까지 올라가는 게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주가 수익률만 봐도 아직 한국은 저평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주가의 향방을 또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만 현재 2011년의 주가 상승을 지금보다는 더 낮아질 것을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죠. 그래서 2011년에는 중간중간에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글로벌 시장의 회복 추세를 계속 보이는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코스피 또한 상승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하셨던 펀드 시장을 주도할 섹터별 그리고 테마별 그런 유망 펀드를 말씀드리면 네. 뭐 현재에도 그런 수익성은 물론 이제 안정성을 특히 이제 금융이 겪은 다음에 안정성을 중시하는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요. 이러한 추세를 생각을 한다면 내년에는 그런 글로벌 고수익 채권에 분산 투자하는 그런 해외 채권형 펀드 상품, 우리나라 국내 채권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자율이 낮지 않습니까? 네, 채권형 그렇죠.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시장에 나가면은 이제 금리가 높은 게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해외 채권형 펀드나 뭐 저금 시대에 그런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절대 수익형 상품이나 아니면은 뭐 이머징 마켓에 분산 투자하는 멀티 컨트리, 그러니까 여러 국가에 투자하는 국가가 아니라 그래서 이러한 펀드들이 투자들의 위험 감수 성향이나 또 투자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이런 상품들이 이제 나올 것으로 또 굉장히 이제 집중을 받을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에서는 장기적으로 그런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고객들에게는 여전히 또 지금 현재 정통형의 주식형 펀드 또한 굉장히 매력적인 상품이라고 또 할 수가 있겠죠. 네, 예. 그렇군요. 예. 참 여러 가지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앞서서 제가 이제 오프닝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해도 작년에도 물론 그러긴 했습니다만 올해도 참 이 펀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환매를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더 들어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정말 고민이 많으셨던 한 해가 아닐까 싶은데 네. 마지막으로 우리 투자자분들 내년도 포트폴리오를 좀 짤 때 이런 점을 고려하셔라라고 말씀해 주실 만한 부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항상 기본적인 얘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투자자들께서는 먼저 이제 항상 펀드를 가입할 때 전문가의 조언을 듣지 않습니까? 네. 전문가 조언에 따라서 본인의 투자 및 리스크 성향을 먼저 잘 파악하는 것이 또 중요할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투자 및 리스크 성향에 따라서 자기의 재산에 따라서 적절한 자산별, 섹터별 투자상품을 선별해서 투자하는 것은 그 투자자의 기본이기 때문에 당연히 선행되어야 할 것이겠죠. 그래서 현재 시장 상황을 고려한다면 일반적으로는 향후 성장 잠재력이 강한 이머징 마켓에 골고루 분산 투자를 하고요. 또 해외 채권형 펀드 등 다양한 자산별 투자에 관심을 가져볼 만한 수가 할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투자의 기본은 분산 투자와 장기 투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투자의 원칙으로서 많이 알고 계시지만 지키시는 분들이 또한 많이 없으십니다. 네, 이 머리로는 알면서 네. 손이 안 따라주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펀드 상품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또 그런 낮은 저금리를 이기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굉장히 좋은 상품입니다. 그래서 또 투자자의 노후 대비도 또 하기에는 또 이거보다 좋은 상품이 또 없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장기적 관점에 접근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을 잘 유념해 두시고 이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다시 한번 이런 기본적인 부분을 확실하게 머리에 새기고 한 해를 마무리하시는 것도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이제 드디어 우리 오랜만에 슬기로운 펀드 생활의 쪽지 시험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난주에 문제를 내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2주나 넘게 기다려 주셨습니다. 자, 한번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퀴즈 문제하고 정답을 발표를 해 주셔야 될 텐데요. 많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예, 2주 전 문제인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잠깐 들으면서도 한번 같이 문제를 풀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경제 활동이 침체되고 있음에도 물가 상승이 계속되는 저성장 고물가 상태를 의미하는 말은 무엇일까요가 문제였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경제 상식에 대해서 2주 전에 얘기를 나눴었죠. 예. 정답이 뭘까요? 스태그플레이션이죠. 네, 맞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었습니다. 네, 스태그플레이션 맞춰주신 분들 많이 계시고 또 오래 기다려 주셨는데요.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중에서 3분을 저희들이 추첨을 했습니다. 닉네임으로 양념딸, 도남, 그리고 직각이라는 닉네임. 이번 주는 다 닉네임들이 다 특이하신 것 같습니다. 사용하시는 3분께 상품으로 경제 관련 도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슬기로운 펀드 생활 게시판을 참조하시면 상품 수령하시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과장님, 그러면 오랜만에 또 이번 주에 문제 출제해 주셔야죠. 예, 오늘의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문제는 어떤 경제 지표를 산출할 때 기준 시점과 비교 시점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서 경제 지표가 실제 경제 상황보다 위축되거나 부풀려질 수 있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문제입니다. 아까 제가 언뜻 말씀을 드렸었는데 언뜻 말씀드린 어떤 경제 지표를 산출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을 삼을 수 있습니다만은 기준 시점과 비교 시점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서 경제 지표가 실제 지금의 경제 상황보다 더 좋게 보이거나 안 좋게 보이는 그런 현상을 뭐라고 할까요?라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는 베이스가 중요하다는 그렇습니다. 네, 그런 힌트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아기가 네. 또 기저귀를 차죠. 그렇습니다. 네, 기저귀. 네, 팀장님이 오늘은 힌트를 제가 하는 썰렁한 힌트를 대신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저희 슬기로운 펀드 생활 다시 보기로 통해서 참여를 하시면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다음 주에 저희들이 또 정답을 확인하고 추첨한 3분을 추첨을 해서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제 한 해를 정리해보고 돌아보고 또 내년 전망해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여러분들께 어떤 좀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 마케팅본부의 진동희 과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 과장님, 오늘 오랜만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슬기로운 펀드 생활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30분 동안 함께 하면서 저도 좀 이번 기회에 저의 이 자산 상태를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보고 포트폴리오 전략을 다시 한번 짜보는 그런 계기를 마련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슬기로운 펀드 생활은 다음 주 화요일 오전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